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이것이 혁신이다. 여야를 내려놓고 관습을 떼버리고 혁신을 외쳐봅시다. 다시 만난 정치 공동 혁신구역. 수요일 주진우 라이브 정쟁 비무장지대로 변신합니다. 주진우 라이브가 지정했습니다. 여야 혁신위원장 세 분 모셨습니다. 먼저 김용태. 네, 안녕하세요. 국민의힘 김용태입니다. 류호정. 네, 류호정입니다. 용혜인. 네, 기본소득당 용혜인입니다. 네, 자, 한 주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먼저 류호정 의원님. 네, 지난 한 주 여의도는 비슷하게 싸움판이었고요. 네. 이런 싸움판 속에서 정치가 어떤 미래를 그려 나가야 할지, 바뀌어야 할지에 대해서 네. 성찰과 모색이라는 포럼에서 네. 금태섭 전 의원님과 함께 네. 토론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금태섭 전 의원과 류호정이 만났다. 제3의 길 이렇게 모색하냐, 신당 창당하나, 막 그런 보도가 막 나왔잖아요. 그렇죠. 사실 이제 저희 당 내에서도 기존에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네. 자강론 대 신당 창당론 이렇게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으나 네. 실제로 이제 당원분들께서 많이 모인 간담회를 토론회를 이렇게 해보면 많은 분들이 자강 정도로는 안 되고 신당 창당으로 가야 한다 이렇게 오히려 좀 힘을 실어주시는 부분이 있었는데 네. 그럼 누구와 함께 이제 더 큰 당을 만들 것이냐. 그렇죠. 누구와 함께 손을 잡을 것인가. 근데 이제 저희가 예전에 해본 것으로는 네. 이런 게 있죠. 기존 진보 정당들 원외 정당까지 포함해서 만난다거나 아니면은 민주노총이나 이런 기존에 저희가 자주 접하던 세력들과 합치는 거 그게 있는데 그건 이제 과거에도 해본 일이고 지금과 같이 이렇게 정치 혐오가 커진 상황에서 제3지대에 있는 정치에 대한 기대감을 아직 저버리지 않은 그런 시민들을 만날 수 있어야 한다 생각했고 저는 금태섭 의원님도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금태섭이라고요. 이게 정의당의 길과 이게 좀 맞을까요? 저는 지난 조국 전 장관 그 사태 때를 기억을 하는데요. 그때는 이제 제가 국회의원은 아니었지만 민주당과 정의당이 내놨던 어떤 브리핑 선택들을 보면서 제 개인적으로 가치관의 혼란을 많이 느꼈거든요. 네. 그때 이제 소신 발언을 하시는 걸 보았고 어떻게 되시는지도 보았고 또 그 이후에 정치가 상식이 주변화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요. 다시 그 상식이 중심으로 돌아올 수 있는 여의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네. 아무튼 금태섭 전 의원하고 이렇게 모색하는 거는요 많이 고민해 보세요. 좀 걱정돼서 그렇습니다. 자, 김용태. 그런데 그 류호정 의원 말씀처럼 그러니까 신당 창당에 있어서 이상적이었으면 좋겠는데 역사적으로 봤을 때가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제가 집중하고 싶고 관심 있는 부분은 양당이 공천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신당 창당의 성공 가능성이 좀 달라질 것 같아요. 과거에 2008년도 사례를 보면 저희가 친박연대라는 당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친박연대, 그러니까 당시에 이명박 정권에서 이제 공천 학살이 있다 보니까 그 당시 공천에 불합리하고 불공정하게 공천에 낙천되신 분들이 다 모아져가지고 만든 정당이었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동력이 확 불살라지면 대구 경북이든 해가지고 그 당시에 지역구도 6석 비례도 8석 해서 총 14석을 낸 정당이에요. 네. 굉장히 성공했다고 볼 수 있는 정당인데 아마 이번에도 여야 좀 공천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 가지고 네. 지금 우병우 수석이라든지 여러 가지 TK 신당 이야기들도 가능성도 있잖아요. 네. 예,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 박근혜 전 대통령 주변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네. 최경환 전 부총리 그다음에 우병우 민정수석 얘기가 막 나옵니다. 네. 얼마 전에였나요? 어제인가요? 안종범 전 수석이 그 주최하는 행사에는 국무총리도 왔다는 얘기하는데 여러 얘기가 나옵니다. 김용태 최고한테 하나만 물어볼게요. 이준석 전 대표 공천 받을 것 같습니까? 못 받을 것 같습니까? 그걸 네? 제가 또 어떻게 알겠습니까? 아니 그 얘기가 국민의힘에서 가장 관심사잖아요. 글쎄요, 저는 공천을 안 준다면 네. 만약에 정말 안 준다고 가정하면 이준석 전 대표를 겨냥해서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분들 그러니까 공천을 받고 안 받고 안 준다면 그러니까 창당할 수 있는 명분을 정당에서 만들어주는 거 아닌가. 네. 그러니까
DK 신당에는 뭐 여러 가지 그런 의미에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용해인.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시는군요. 네. 저도 이제 기본소득당이 뭔가 이제 방향 있고 내용 있는 제3정당을 꿈꾸고 또 다음 총선에서 그런 제3정당으로서 자리 잡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 당이지만 지금 제3지대 이야기 하시는 분들한테 묻고 싶어요. 10년 전 안철수의 제3세력과 뭐가 다르냐.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안철수 대표가 극중주의라는 이제 것을 표방하면서 어떤 포지셔닝, 그러니까 국민의힘 세력과 민주당 세력의 어떤 가운데로서의 이제 제3지대 열풍을 주도를 했는데 결국에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국민의힘에 흡수 통합됐고 지금은 그냥 똑같은 기득권 정치인으로 남아버렸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지금 나오는 제3지대 이야기도 수도권 30석 있으면 양당 견제가 가능하다. 뭐 이런 방식의 정치공학적인 계산들만 나오고 있는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내용도 실속도 없는 이 제3지대가 결국에는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좀 기괴한 협치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 금태섭 의원의 행보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소신의 금태섭 이제 운운하면서 출마 선언하셨는데 결국엔 누구 곁에 있었죠? 오세훈 서울시장이었습니다. 퀴어 프렌들리한 서울을 만들겠다는 것을 공약으로 걸고 출마를 했던 사람이 성소수자의 존재에 반대한다라는 오세훈 후보를 지지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국민들에게 그것이 어떻게 읽혔을까? 정말 새로운 정치의 모습으로 보였을까? 저는 의문이고 그것이야말로 사실 쟤만 아니면 돼라는 적대 정치와 이합집산의 산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의 제3지대를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국민들께서 큰 기대를 하지 않는 것도 바로 그런 이유들 때문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싫다. 민주당도 싫다. 제3지대 그러니까 무당파가 항상 존재합니다. 그 마음을 누가 얻을 수 있을지 어떻게 움직일지 참 지켜보겠습니다. 아무튼 류호정 잘 돼야 되는데 걱정돼서 그래요. 저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응원하는 류호정 의원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네. 한편에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민주당이 반기는 우병우. 그다음에 국민의힘이 반기는 조국 전 두 민정수석 얘기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붙어 다닙니다. 이번 주에는 청년들은 어떻게 보셨을까요? 용해인. 저도 이제 2016년 당시에 그 추운 겨울에 이제 광장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네. 사실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출마 소식을 듣고 정말 기함을 했습니다. 국정농단의 주역이라고 이렇게 그때는 지목받은 분인데요. 맞습니다. 사실 국정농단의 시작과 끝이 우병우 전 민정수석 아니었나요? 근데 이렇게 촛불을 통해서 온 국민이 함께 만들었던 상식이 불과 몇 년 사이에 이렇게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우병우 출마설이 보여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세상의 시기가 이렇게까지 뒤로 갈 수 있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많은 인사들이 뭐 실질적으로 공천은 어렵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를 하시지만 사실 원내대표들 간의 합의도 말도 대통령 말 한마디면 뒤집어지는 상황에서 그런 여당 인사들의 말을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 국민들의 우려가 굉장히 정당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우병우 공천에 대해서 아주 신중하셔야 될 것이다라는 경고를 좀 국민의힘에 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면 사실 저는 뭐 좋지는 않죠. 이분들이 그러니까 두 수석께서 전직 수석께서 출마한다는 것 자체가 국가나 국민을 위한다기보다는 무언가 개인의 어떤 억울함을 풀고자 하는 그런 복수 열전의 느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원내로 진입한다고 해서 우리 정치가 얼마나 더 나아질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좀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는 늘 이 선거와 공천에 관련해서는 원칙적인 민주주의의 원칙적인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이 두 분이 뭐 출마하는 것은 그 두 분의 자유 의지인 거고 개인의 자유입니다.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선출직에 대한 것에 대한 판단은 저는 유권자의 몫이라고 생각해요. 네. 이분들이 뭐 경선을 하든 뭘 하든 당원이나 국민들이 이분들의 어떤 평가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은 마련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말씀드렸던 대로 뭐 조국 전 장관이라든지 우병우 전 수석이라든지 창당할 수 있는 명분을 계속 정당에 만들어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창당. 나오시는 거야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저도 우병우 민정수석이 그 기사에 이렇게 제목에 뜬 걸 보고 내가 아는 그 사람이 맞나고 다시 검색을 해봤어요. 우영우 아닙니다. 네, 우병우. 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되는데 네. 이 두 분이 이렇게 나서시게 되면 다시 한 10여 년 전으로 되돌아가서 과거에 발목 잡혀서 우리가 또 같은 싸움을 반복하지는 않을까, 정쟁을 반복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 예, 가령 이런 거죠. 저는 좀 과격하게 과거의 망령이라고까지 표현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산업화 시대에 우리 이 대한민국을 이렇게 성장하게 만든 뭐 주역 혹은 민주화 시대에 그 민주주의를 이뤄낸 어떤 멋진 선배, 그런 그러니까 빛의 영역에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림자진 모습, 약간 뒤틀린 모습이 인물화되어서 이렇게 두 사람이 대표격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건가 하는 씁쓸함마저도 좀 있었거든요. 네. 조국 전 장관의 경우는 지지자들이 있고요. 그리고 온 집안이 거의 도륙당했다. 그리고 학교에서도 파면당했다. 그래서 갈 길이 없다. 그래서 새로운 길을 열어야 된다. 그런 지지층에 또 호소가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뭐 호소는 있겠죠. 그런데 네. 그 호소에 응답하는 것 자체가 결국에는 그 지지층만을 위한 정치를 하실 거라는 전제잖아요.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이 어떠한 선택을 하실진 모르겠지만, 글쎄요, 저는 지금 뭐 본인 때문에 그런 자녀 입학과 관련해 가지고 누군가는 대학을 입학을 못했잖아요. 공정하게 노력했지만 그렇게 불법적인 위선적인 행동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먼저 참회가 먼저 돼야 되지 않을까에 대한 생각이 있습니다. 조국 전 장관 측에서는 피해자는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용혜인 대표. 네, 피해자는 없다는 것이 조국 전 장관의 입장이기도 하고, 뭐 최근에 이제 그 파면이 되면서 다시 또 뉴스에 많이 등장하고 계신데요. 저는 뭐 우병우 전 민정수석도 마찬가지고 조국 전 장관도 마찬가지고, 뭐 그분들에 대해서 출마를 해야 한다 말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보다는 어쨌든 정당이라는 것은 같은 세계관을 공유하는 사람들의 조직입니다. 그리고 정당이라는 것은 저는 하나의 세계관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죠. 네, 이 하나의 세계관을 이제 대한민국에서 어떤 방식으로 구현시킬 것인가를 두고 국민들 앞에 경합해서 이제 선택을 받는 선거 아니겠습니까? 네. 제발 다음 선거가 뭐 우병우 대 조국이냐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각자의 세계관, 국민의힘의 세계관, 민주당의 세계관, 기본소득당의 세계관을 두고 경쟁할 수 있는 그런 선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를 놓고 한중 외교 논란이 커집니다. 대통령이 연일 직접 비판에 나섬으로써 이 논란이 계속 커지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류호정? 우선 뭐 생중계를 통해서 이게 방송이 되어가지고 네. 저도 깜짝 놀랐었고요. 예. 뭐 잘 해보이고 싶으셨던 것 같은데 지금 결론적으로는 어느 쪽도 지금 이 경색된 관계를 풀어내는 데는 기여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 한미일 공조가 강화가 되면서 중국과의 관계가 별로 좋아지진 않을 거다라고 다들 예측을 했었잖아요. 네, 걱정했죠.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대중무역으로 또 많은 분들께서 자신의 그 살림을 꾸려나가고 계시기 때문에 경제적으로까지 이렇게 뭔가 문제가 생기는 상황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도 나눴었는데, 지금은 아직까지는 그래도, 물론 저는 지금 그러니까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가 발언이 부적절했다라고 생각하고, 그 뒤로 그런 모욕적인 말을 들은 우리 정부가 어느 정도 저는 항의를 하는 표현을 했어야 한다고도 생각을 하고, 그거 다 이해하지만 현재까지는 그래도 아직 뭐랄까 실존적인 경제적인 산업적인 문제로까지는 가지 않고 있잖아요. 요 정도 선에서 수습을 하는 게 저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게 이제 마치 뭐랄까 반중 정서를 가진 어떤 좀 강성 지지층의 반발을 살 수도 있겠으나, 사실 계속 정쟁화해 나가는 것은 국익의 관점에서 올바르지 않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저도 이제 싱 대사의 발언이 외교 관례와 예의에 비춰봤을 때 일부 적정 수위를 넘었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고요. 네, 야당 이제 대표를 앞에다 두고 뭘 읽는데 너무 정치적인 구호가 있었어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 윤석열 정부의 대중 외교가 이제 이 사건뿐만 아니라 외교적 에티켓상의 마찰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갈등 수준으로 이 중국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몰고 가고 있는 것이 오히려 더 대한민국과 국민들을 위험에 처하게 만들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마저도 최근에 이제 대중 외교 기조에서 디커플링에서 위험 제거라는 정도로 좀 수위를 낮추고 있어요. 그러니까 디커플링이 세계적인 패권 경쟁에서 중국과의 교역 단절도 불사하겠다라는 어떤 의지의 표명이라면 위험 제거는 미국의 핵심 국가 안보의 위험을 제거하는 수준에서만 이제 교역 수준을 통제하겠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중국과의 정치 경제적인 절연이 미국에도 피해가 될 것이기 때문에 디리스킹, 그러니까 그 리스크를 줄이는 대중 정책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라는 것을 미국의 재무장관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 미국의 정부의 대중 기조도 변화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게 미국과의 외교와 관계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윤석열 정부께서도 좀 최근에 흐름들을 좀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글쎄요, 뭐 저는 이것과 관련해가지고 대통령의 어떤 중국 대중 정책을 비판하는 것은 좀 다른 결이라고 생각되고요. 먼저 두 분 말씀대로 싱하이밍 중국 대사가 잘못했죠. 내정 간섭에 해당하는 그러한 뉘앙스의 발언을 했다는 것 자체가 비엔나 협약의 위반이 될 수도 있고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강력하게 저희 외교부도 조치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중국에서 또 맞조치로 네. 저희 그 우리나라의 중국 대사를 또 조치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이러면서 계속 이제 감정적으로 이렇게 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대통령께서도 또 이제 오늘인가요? 어제 말씀하셨잖아요. 네. 대사와 관련해서. 그러니까 저는 위안스카이 얘기하셨어요. 예, 그러한 부분은 조금 글쎄요. 대통령께서 직접 언급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러니까 대통령이 여기에 나섰다니. 예, 오늘 그 국가안보실장인가요? 그 네. 출국하시면서 모범답안 말씀하셨잖아요. 네. 국가의 안보를 총괄하는 자리에 있어서 중국 대사에 왈가왈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라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통령께서도 그러한 말씀을 좀 하셨으면 좋지 않을까에 대한 생각이 있고 네. 다만 싱하이밍 대사가 이제 우리나라에 온 지 10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대사가 바뀔 이제 차례인 걸로 알고 있고 그렇다면 중국에게도 저는 물밑 대화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중국 막 싱하이밍을 마치 페르소나 논 그라타를 하는 것처럼 해서 쫓아내려고 추방하려고 하는 모양새를 너무 심해요. 여당에서 하는 것보다는 네. 중국한테도 싱하이밍 대사를 교체할 수 있는 명분을 줘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추방할 거야 하는 것처럼 이제 여당에서 몰고 갈 것이 아니라 네. 어쨌든 이분이 이제 교체돼야 될 시기가 돌아오는 것 같고 그렇다면 여당과 정부가 이제 물밑 대화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교체할 수 있게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또 외교잖아요. 네. 그래서 그러한 물밑 협상을 계속했으면 좋겠습니다. 외교적 방법 이런 얘기가 있는데 중국이 지금 서운하고 이것도 약간 삐져 있어요. 그러면은 정부에서 우리가 너희들 이렇게 잘 대하고 있다, 준비하고 있다, 존중하고 있다 이런 모습을 좀 예우를 좀 보여주는 게 좋을 텐데 지금 윤석열 정부 고위 관계자 그리고 정부 여당에서 조금 더 만나고 대화했으면 한다 이런 생각합니다. 이럴 때일수록요. 그래야 이게 국익을 위해서 노력한다 이런 얘기도 좀 들을 텐데 반중 정서에 편승해서 자꾸 때린다 이렇게 얘기가 나올까 봐 이거 한한령 반중 정서 누구한테도 도움이 안 되잖아요. 저는 이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이 가장 우선에 두어야 하는 가치는 국민과 국익 아니겠습니까? 근데 대통령이 기분 나쁨에 국익이 왔다 갔다 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네. 미국이 우리나라 대통령실 도청했을 때는 공식적인 문제 제기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친구라면서 두둔하기까지 했던 대통령실이 중국 대사의 발언에 이렇게까지 날뛰는 것이 참 대조적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명백한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주권 국가의 최소한의 체면조차도 벗어 던지는 4대의 끝판을 보여주다가 중국 대사의 수위 높은 발언에 대해서는 아주 즉각적이고 공세적인 항의, 심지어는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윤석열 정부가 주요국 외교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실체를 잘 드러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이 2020년대를 살아가는 시민들 중에 친미, 반미, 반중, 친중 중에서 딱 골라서 그걸 구호로 외치는 시민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사실 네. 이제 먹고 사니즘에 관한 관심이 제일 많은 거고 네. 이 보수 지지층 내부에 왜 중국에게 더 강하게 얘기하지 않느냐라고 네. 볼멘 소리를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네. 그 눈치를 봐서 또 이런 말씀들까지도 아마 하셨겠죠. 근데 네. 저는 정부 여당이
다수의 국민의 이익을 위한 선택을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더 이상 수위 올리시는 건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뜨끔하게 한마디 해야 된다 할 때는 해야 된다 알겠는데 이제는 조금 더 이 감정 싸움으로 이렇게 계속 에스컬레이터 시키는 거는 그건 멈췄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대통령실 말입니다.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이번 주 뭐 최대 이슈이기도 했습니다. 정치권 뉴스 중에 윤관석, 이성만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 이 뉴스, 이 소식, 이 사건은 어떻게 접하셨어요? 곁에서 용해인. 네, 뭐 야권에서도 다들 이제 부결될 줄은 몰랐다. 네. 이런 분위기가 좀 많이 이번엔 있었던 것 가결될 수 같고. 있다 이렇게 얘기 나잖아요. 네, 류호정 의원님도 모르셨죠? 아니 저는 부결될 줄은 몰랐다라고 하는 분위기를 몰랐어요. 그래요? 저는 좀 그냥 부결이 아니라 가결. 네네 가결을 시킬 것 같았다라고 네. 다들 예상하다가 이제 그것이 깨진 거잖아요. 네. 근데 저는 그 생각이 말이 안 된다고 부결될 줄 생각했거든요. 알았군요. 네, 부결될 줄 알고 있었어요. 네네. 저는 이제 두 가지 생각이 사실 그날 현장에 있으면서 들었는데, 하나는 한동훈 장관의 태도는 너무 부적절하다, 장관으로서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사실 20명의 명단을 공개하지도 못하면서 피의 사실 공표를 뭐 증거도 없는 걸 가지고 하면서 의원들을 겁박하는 태도는 국회에 대한 존중이 전혀 없는 태도였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두 번째는 사실 민주당이 이 돈봉투 의혹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처를 좀 잘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정말로 부결이 된 것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설명을 하려면 최소한 그때부터 단호한 대처들을 통해서 이것이 정말로 검찰의 무리한 수사였다는 것을 설명이라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부결에 대해서 제대로 이유를 설명조차 못하고 있는 모습이 과연 좀 국민들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모습일까? 오히려 부결을 시킬 거면 좀 더 분명하게 이유를 설명하는 모습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이 있네요. 그러니까 저는 부결, 가결 뭐 예상은 못했지만 부결될 수도 있었다라는 생각은 했었어요. 예? 왜냐하면 뭐 이걸 약간 법률적인 측면에서 뭐 선악의 개념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로는 그 윤관석, 이성만 의원이 탈당했을 때, 예. 자진 탈당했을 때 그 당시 언론 기사를 생각해 보면 이재명 대표가 뭐 설득했었다라는 식의 기사가 나왔었어요. 그 설득했을 때 분명히 뭔가 이야기가 오갔겠죠. 자진해서 탈당했겠습니까? 아무래도 이 두 분이 당시에 민주당을 탈당할 때는 분명 이런 얘기를 하시지 않았을까에 대한 추측이 있어요. 당연히 체포동의안이 곧 올 거고, 그럼 당 차원에서 우리를 어떻게 보호해 줄 것이냐라는 식의 대화가 오가지 않았겠어요? 그럼 이재명 대표가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했지 않았을까에 대한 제 추측이 있었고, 분명히 그 탈당할 때쯤 이 체포동의안에 대한 어떤 방안이나 어떤 시나리오가 세워졌을 것이지 않았을까에 대한 추측으로 민주당이 그렇게 유기체처럼 잘 굴러가지 않을 것 같은데요. 지금 신명이 장악했으니까요. 지금 분위기가 그렇게 됐을까요? 두 번째는 말씀하신 대로 이성만, 윤관석 의원이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서 정말 극단적으로 가정했을 때 영장실질심사가 통과되면 이분들이 수사기관에 가서 뭘 불지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 말씀하셨던 그 20여 명의 녹취록에 나오는,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의원들 얼마나 떨고 있었겠어요. 당연히 부결에, 그러니까 뭔가 이분들이 국회의원으로서의 어떤 국민을 대표하는 그 국회의원의 공직에 대한 투표보다는 본인들의 안위와 신변을 위한 투표를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부결표를 던졌지 않았을까에 대한 생각이 있고, 세 번째는 이재명 대표와의 체포동의안과의 어떤 형평성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은 부결시켜놓고 이 두 분에 대해서는 가결한다. 그러니까 이게 많은 여러 가지 당내 혼란이 있을 수 있고, 지금 친명과 비명과의 어떤 헤게모니 싸움이 있는 와중에 민주당이 굉장히 큰 혼란이 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예 이러한 것을 좀 원청적으로 봉쇄한 것 아닌가. 그래서 아마 부결표를 민주당이 한 것 아닌가에 대한 생각이 있는데, 정말 짧게 생각하는 거죠. 미래를 보지 못하고 결국엔 국민들한테 큰 심판을 받을 겁니다. 계속 부결시켜 왔지 않습니까? 근데 갑자기 그렇죠. 바뀌는 게 저는 일단 개연성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거 참 쉽지 않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고요. 그 한 달 사이에 민주당 내부의 무언가가 크게 바뀌지 않았거든요. 뭐 혁신위원장도 아직 뭐 구하지 못하고 있고, 사실 이번에 가결을 뭐 정말 이렇게 강하게 결의를 다 같이 하고 가결을 시킬 수 있었다면 저는 혁신위원회가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민주당이라는 당이. 근데 지금 뭐 크게 바뀐 것이 없는 상황에서 갑자기 민주당이 태도를 바꿔서 그간의 표결 결과를 뒤집을 수 있다?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하지를 않았었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좀
다르게 생각하는 건 제가 이재명 대표라면 어쨌든 이재명 대표의 사안은 굉장히 그 당시에 체포동의안은 법리적으로 굉장히 다툼의 여지가 많은 내용들이었잖아요. 대장동의 배임, 그러니까 뇌물이 아니라 배임 혐의도 그렇고 성남 FC 건도 그렇고 사실은 정말 이게 유죄냐라는 의구심이 많이 드는 내용들이었고 그래서 이제 당시에 저도 이제 반대 표결을 했었는데 그렇다면 이런 어떤 개인의 어떤 돈봉투 혹은 이렇게 돈봉투 부적절한 정치 자금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체포동의안을 가결시키는 게 사실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내 사안과는 분명히 다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좋은 명분이 되지 않았을까. 아니죠. 지금 민주당 상황이 그렇지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친명과 비명 간에 지금 굉장히 이재명 대표 체제를 유지할 것이냐 말 것이냐 가지고 싸우고 있는 와중에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표결했다라는 것은 너무 뇌피셜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말씀하셔가지고 민주당 그렇지 않아요. 당직자 아세요? 제가 언제나 이렇게 이야기했고 아니요, 원칙에 따라서 말씀드렸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투표 있어요. 네. 뭐 가결 부결 다 좋은데 결국 한동훈과 민주당의 대결로 또 압축이 됩니다. 그 이후에도 한동훈 너는 민주당에게 모욕감을 줬어 이런 얘기를 하고 한동훈 같은 경우 모욕 얘기 말고 내가 틀린 얘기를 해라 그러면서 또 설화가 이어집니다. 이 부분은 어찌 보셨는지요? 한동훈 장관님이 저는 뭐 하지 않아도 될 얘기를 가끔 하신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그냥 그대로 그러니까 점잖게 그냥 말씀하시고 네. 민주당 의원님들의 어떤 선택을 그냥 담백하게 봐도 시민들께서 다 알 거라고 그럴 생각은 없어요. 점점 뭐랄까요 조금 처음 그 한동훈 장관이 되셨을 때의 애티튜드와 지금의 애티튜드를 보면 굉장히 좀 많이 신경질적이고 조금 날선 방향으로 많이 가고 계시더라고요. 절대 이 싸움에서 물러날 생각 없다 이런 생각은 있나 봅니다. 그래서 한 번쯤은 이런 저 같은 사람들의 좀 말도 들어주셔서 네. 본인의 처음 질답할 때의 영상과 지금을 한번 비교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거는. 그러니까 장관의 그런 발언은 그 체포동의안이 왔을 때 그 발언 적절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동의를 구하러 간 거잖아요. 국무위원이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의 체포를 해달라 네. 동의를 받으러 간 장관이 거기서 그러한 뭐 공정성에 20여 명이 뭐 여기서 투표하는 것이 과연 공정치 뭐 그런 공정의 문제로 논한다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 않죠. 아무리 그러니까 우리가 부동산 계약을 한다고 하더라도 네. 저 계약 그 집 파는 사람한테 계약하러 갔는데 뭐 계약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팩트만 얘기해서. 근데 집이 뭐 바퀴벌레가 나오고요. 이 가격에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러면서 계약을 해달라고 하면 그 바퀴벌레 진짜 네 좋네요. 계약 팔려고 하는 사람이 팔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팔면서도 기분이 나빠요. 그러니까 국무위원으로서 네. 그러니까 아무리 민주당 국회의원들의 수준이 낮아 보이는 것처럼 보이고 굉장히 파렴치한 낮아 의혹을 보이는 것처럼 그러니까 국민들이 그렇게 판단을 하는 거지. 국민들이 그렇게 봅니까? 국무위원이 그 자리에서 말하는 건 적절하지 못하죠. 저는 장관으로 일하고 있는 게 아니라 아까 저보고 김용태 최고가 뭐 민주당 당직자냐라는 굉장히 모욕적인 말씀하셨는데 한동훈 장관이야말로 그 윤석열 대통령의 대변인 혹은 비서관처럼 일하고 계시거나 혹은 국민의힘의 대변인처럼 일하고 계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한동훈 장관 그날 이제 체포동의안 설명하는 그 순간에 되게 신나 보이셨어요. 옆에서 바라보는데 굉장히 좀 기분이 좋아 보이셨고 사실 이제 이 돈봉투 수사라는 게 굉장히 엄중한 의혹이기 때문에 빠르게 수사해서 제대로 사법적인 결과를 내는 게 국민적인 의혹을 해소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벌써 몇 달 동안 뭐 더 이상 진행되는 이제 내용도 없이 계속해서 영장을 친해 만에 20명이 있네 없네 근데 그 20명의 이름도 없다 뭐 이런 말들만 오고 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정치검찰이라는 말을 듣는 거예요. 정치검찰이라는 말을 검찰이 정말 듣기 싫다면 최소한 이 사건에 대해서는 시간을 질질 끌지 말고 수사력을 최대한 집중해서 이 사건에 대한 성과를 내는 것이 그런 오명을 씻을 수 있는 방법일 것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뭐 거기에 대한 말씀에 있어서는 저도 동의하는 부분이 있고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아무리 민주당 국회의원분들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좀 뭔가 국민들이 봤을 때 지금 굉장히 많이 답답해하잖아요. 민주당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 국민의 대표로서 국회에 나와 계신 거잖아요. 그렇다면 국무위원은 국민의 대표를 존중해 줄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체포동의안 논란이 이어지는 게 이게 민주당한테는 유리할까요? 불리할까요? 한동훈 장관한테는 불리할까요? 유리할까요? 수싸움을 다 하고 계실 텐데
국민들은 좀 답답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재명 민주당 대표하고 김기현 대표하고 만나긴 만난답니까? 토론을 하긴 한답니까? 하시지 않겠습니까? 네. 이렇게까지 지금 간보시다가 안 하면 그 두 분 다 국민들의 지탄을 받겠죠. 저는 하실 것 같고요. 근데 오늘 또 이재명 대표가 제안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글쎄 여기에 대해서 김기현 대표도 이제 응답하실 차례가 오지 않았을까. 네. 아마 두 분이서 물밑에서 계속 협상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희 지금 시간이 별로 안 남았죠? 네. 아니 하고 싶은 얘기예요. 요즘 정치 자랑해 또 뉴스라는 게 네. 정치인이 망언하고 그거를 언론이 중계하고 또 몇을 불러다가 평론하게 하고 뭐 그런 피곤한 일상인데 네. 지금 망언도 아니고 그저 밥 먹는 걸로 이렇게까지 시민들을 피곤하게 만들 줄은 몰랐어요. 다음 주에는 설마 소주냐 맥주냐로 싸우고 있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네. 반드시 만나서 무슨 얘기 나눴는지로 시민들의 박산머리 위에 좀 올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까지 만나긴 저도 할까요? 이 얘기만 좀 드릴게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도 안 될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윤석열 대통령이 탐탁치 않아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누가 봐도 당대표의 권한이 대통령에게 종속되어 있는 김기현 대표가 과연 윤심을 거슬러 가면서까지 이재명 대표를 만나려고 할까? 저는 그런 가능성은 없다고 보고 이런 면에서 민주당이 공식 추경을 협의하자라는 제안을 한 것은 좀 최근에 민주당의 행보 중에 그나마 좀 생산적이고 좀 바람직한 제안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민주진보진영 정당의 개혁연대가 좀 시급한 윤석열 정부의 퇴행의 시기에 이 야당과 시민사회의 이 개혁에 대한 요구로 지금의 상황을 잘 돌파해 나가자,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가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두 분이 만나는데 저는 조건 좀 안 걸었으면 좋겠어요. 무슨 추경을 조건을 거는 것처럼 해서 말하는 것 자체는 좀 아닌 것 같고요. 전 어쨌든 두 분이 빨리 만나셔가지고 뭐 소주든 맥주든 뭐 폭탄 주든 뭐든 뭐 좋습니다. 뭐 마시든 뭐 밥을 먹든 뭐 어쨌든 만나셔가지고 허심탄회 이야기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중요한 일 해야 되는 사람들이 술 먹으려고 만나서 시간을 허비한다면 그거는 국민적으로도 좋은 일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청년 정치인들이나 정치인들 각종 민생 그리고 경제 관련된 뭐 얘기 좀 더 해야 되는데 이런 밥 약속, 술 약속 때문에 뉴스가 묻히는 것도 좀 속상해요. 그러니까요. 체포동의안 이야기 하다가 지금 후쿠시마 이야기를 못하게 돼서 제가 굉장히 속상합니다. 네, 뒤에서 할게요. 제가 계속 하고 있어요. 후쿠시마 얘기 꼭 해야 됩니다. 그 제가 꼭 하고 있어요. 근데 청년 얘기를 더 들었어야 되는데. 다음 시간에 더 하자고요, 류정원. 네, 알겠습니다. 네, 김영태 최고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용혜인 대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공동정신구역 여기서 마무리합니다.